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 풀이 합격을 부탁해 세 번째 시간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시간에 15문제씩 우리가 풀이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행정 이론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49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31번부터 문제를 풀 텐데 31번부터 15문제 하면 이제 45번까지 끝나잖아요. 4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4문제까지 마저 풀어서 행정 이론에 대한 기출 문제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용들 보도록 하죠. 자, 이제 31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1번 문제는 관료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관료제 병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관료제의 어떤 단점,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1번부터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의 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단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목표 자체를 잊어버리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원래 목표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수단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 전도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 용례를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문 용례라고 하는 건 이제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이 절차,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문서로 인한 행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3번. 자신의 소속 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거주의도 이제 관료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 2, 3번은 지금 전부 다 맞는 내용이니까 4번이 지금 틀린 것 같은데 4번 내용 봅니다. 법규와 절차 준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저해한다 그랬는데 이 법규와 절차를 이제 강조하는 이 내용들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비정의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정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감정적인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비정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법규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그 감정적인 연계를 좀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비정의성을 강화한다라고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셨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징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32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시죠. 자, 32번입니다. 공익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공익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실체설과 과정설의 차이를 분명하게 좀 알아두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관련해서 이제 1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그랬는데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을 공익이라고 본 관점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1번은 옳은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2번. 과정설이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과 루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 플라톤과 루소는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3번.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익과 그러니까 사익과 구분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조절의 여지가 없는 거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을 추구하다가 이제 사익이 조금 침해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사익의 영역을 이제 공익이 침범하게 되는 것에 따라서 개인의 이익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의 입장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정답이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얘기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익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뭐 앞 시간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과정설과 실체설의 그 특징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이 공익에 대해서는 그 두 개의 정리가 확실하게 되기만 하면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익과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33번입니다.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부 규모, 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X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자, 이 X 비효율성,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정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비효율성이 아니라 그랬죠. 뭐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독점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X 비효율성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 수업 같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 그 다음에 뭐 산 정상에서 막걸리 파는 할머니들의 뭐 막걸리값, 뭐 사발면값, 뭐 이런 것들 터무니없잖아요. 터무니없는데 그 가격을 주고 이게 먹을만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건 왜 그래? 거기밖에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가격을 주고 조금 좀 질 낮은 서비스를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X 비효율성인데, 이제 정부가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는 이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X 비효율성이 정부 실패 요인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1번 보겠습니다. X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과열된 경쟁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독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요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자, 다음 2번. 지대 추구 이론은 규제나 개발 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클수록 지대 추구 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이익을 그 제품의 뭐 품질 향상,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다시 투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무슨 로비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다가 쓰면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이제 지대 추구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내용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 비용으로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거래 비용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가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일을 시켜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관리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감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거래 비용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대리인 이론은 주인,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역선택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죠.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나타내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역선택,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가지고 주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요걸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비효율성, X 비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나 규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들이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이론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좀 정리해 두시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좀 충분하게 푸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살펴보죠. 34번의 문제는 이제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 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뭐 그 모형으로서 옳은 것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각각의 지금 모형들 뭐 5가지 모형이 나와 있다,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4가지 모형만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모형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그랬는데, 시장 모형 자체는요 집권화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계층제를 문제로 삼고 이제 계층제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전근대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뭐를 강조해요? 분권화를 좀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죠. 전근대적인 권위를 주장한단다. 그것도 아닌데. 자, 일단 시장 모형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그랬는데, 조직 통합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조직을 여러 가지 기능으로 분화시키는 분권화를 강조한다. 1번에서는 이제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2번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자,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이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게 이제 계층제였죠. 계층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가상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여러 구성원들의 참여를 좀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여정부 모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번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다음 3번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신축적 정부 모형이 조직이 영속성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때는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직의 사이즈가, 조직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 그렇지 않아요. 정규직 공무원 수는 그대로 놔두고 비정규직, 임시직 공무원 수를 늘리는 그런 모종의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굳이 이 조직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서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 조직에 대해서. 자, 다음 4번. 탈규제적 정부 모형은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이루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탈내부 규제 모형은 내부 규제의 상황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 공무원들에게 재량을 조금 주어서 좀 규제를 조금 없애자. 규제를 완화하고 내부 공무원들에게 좀 재량권을 좀 부여하자. 이것이 이제 탈규제적 정부 모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지금 이 34번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지금 2번의 내용이 지금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1번, 3번, 4번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3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시죠. 자, 사회자본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회자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맞죠. 그러니까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뭐 돈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뭐 구매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예로 나왔지만 신뢰나 규범이나 네트워크 같은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 자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 2번. 푸트남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 자본이 지방 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참고적으로 이랬대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자본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너지 효과들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 뭐 이런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신뢰와 네트워크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외부의 구성원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배타적인 속성을 갖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이 사회 자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좀 한계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결속이나 신뢰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35번에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개념에 이제 좀 상반된 개념이어서 상당히 조금 좋고 중요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현상은 다 50% 좋은 것이 있으면 50% 나쁜 게 있다라는 거죠. 100% 좋은 거, 100% 나쁜 거,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36번 문제 살펴볼게요. 36번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민간 그 사회 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BOLT만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OLT만 기억해서 각각의 내용들 어디에 해당이 된 BOLT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순서대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었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건설이 나왔어요. B 먼저 나왔죠. 다음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 시행자가 갖는 방식이다. 자,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데 소유권, own, 운영권, operate 전부 다 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BOO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저번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BOLT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를 해두시고 문제에서 그 BOLT와 관련된 언어가 어떻게 순서대로 나오는지만 체크하셔가지고 그냥 순차적으로 연결만 하시라.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그 개념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37번입니다.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내의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살펴볼까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일단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국회의 본연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연의 자세가 안 보여서 문제죠. 그죠? 지금. 자, 다음 2번.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영향을 미치기가 좀 쉽죠. 큰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2004년도에 참여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내용,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 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이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된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공히 똑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4번.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된 본 예산에 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확정된 최초의 예산을 본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로서 그냥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37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행정론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각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38번입니다.
정부 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앞에 문제 우리 이제 쭉 이어져서 살펴보신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간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왜냐? 정부 규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드렸었잖아요. 일단 경제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 규제라든지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제 규제가 되겠고, 경제 규제가 아닌 다른 나머지의 규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 규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규제, 어떤 것이냐? 진입 규제. 자, 진입 규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시장에 내가 뭐 물건을 팔든지 물건을 사든지 그러한 어떤 욕구가 있어서 시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시장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는 것을 우리가 진입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경제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규제나 퇴거 규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 규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에 환경 규제, 산업재해 규제, 소비자 안전 규제는 이거는 정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 4번의 내용들은 전부 다 사회적 규제라고 볼 수 있지만 1번 하나만큼은 경제적 규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좀 답을 잘 써야 여러분들이 좀 득점을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문제 보죠. 자, 39번입니다.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분업, 뭐 여러 가지 특징들에 있어서 이제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1번 문제 살펴봅니다. 1번부터 살펴봅니다. 분업의 심화는 작업 도구, 기계와 그 사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 도구, 기계,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화가 되고 일이 이제 점점 단순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용 방법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일 자체가 전문적으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3번,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 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단순하거든. 내가 이거 진짜 이 일이 조직 전체에서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 회의감도 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4번,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그런데 이 분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직 자체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뭐 이제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재의 공급, 그 다음에 어떤 업무량의 어떤 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쭉 유지가 되어야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자재의 공급도 원활하지가 않고 업무량의 변화도 정말 심하고, 이렇게 되면은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유지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39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들을 갖는가, 어떠한 특징들을 갖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 같이 잘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40번 보겠습니다. 40번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특히 민영화와 민간 위탁이 어떻게 다른가도 좀 구분해 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공급만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그 서비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상황이지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서비스 운영 제공뿐만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민간이 전부 다 담당하고 정부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딱 손터는 이러한 상황이 민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누가 그래?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정부에서 뭐 잘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공급 자원 배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뭐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되면 민영화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다가 못하겠다. 이거 성적도 안 나오네. 이건 그냥 민간한테 넘기자. 이래 버리는 게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뭐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이제 뭐 좀 성과급도 좀 덜 받고, 그 다음에 뭐 기관장도 좀 혼도 좀 나고, 요런 정도에서 끝이 나지, 이거 민영화가 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번은 이거는 뭐 얼토당토 않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공공지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정부가 하던 일을 일정 부분 민간에게 넘긴 거니까 정부는 그만큼 해야 될 영역이나 일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공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맞는 얘기고요. 다음 4번.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그렇죠. 공공기관 자체, 이제 공기업이 정부가 주인인데 그 공기업을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수익은 이제 임시적인 세외 수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민영화를 주제로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 민영화와 민간 위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들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 아까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도 차근히 좀 잘 정리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41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은 앞에 전부 다 신공공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혼동하기가 상당히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문제를 좀 차근히 보셔야 되겠지.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신공공서비스론이에요.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닌 걸 고르라는 거죠. 1번부터 봅니다.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그러니까 고객으로 관료의 대상을 본 것은 신공공관리론이고, 시민으로 본 것이 신공공서비스론이죠. 그러니까 시민으로 봤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시민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같은 관료들과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정부의 역할은 방향 제시가 아닌 노젓기다 그랬는데, 이 노젓기는 전통 관료제에서 제공하는 이야기죠. 강조하는 이 정부의 역할이고, 방향 제시는 신공공관리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역할은 뭐였어요? 직접 봉사죠. 서빙. 서빙. 그래서 이게 이제 뭐 steering better than rowing, 이렇게 신공공관리론 때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 이 신공공서비스론에 와서는 이제 serving better than steer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향 잡기보다 직접 가져다 줘라, 직접 봉사해라,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2번은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3번.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 서비스 제공이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공봉사 동기. 이게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강조가 되는 이제 관료들의 동기부여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에는 신공공 관리론이고, 보수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통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한 기존의 전통 관료제에 대한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 4번. 공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의 개념을 뭐로 본 거야?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우리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 소통, 대화, 이것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이 아닌 신공공 관리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봐요. 나도 지금 말하다가 헷갈리잖아. 여러분들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1번에 정답이 되는 것은 이제 뭐야? 보기 어려운 것은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지금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신국정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어떠한 의의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게 전통적인 관료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 기본서에 이게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좀 익혀두시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 이제 이 행정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 이론에서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4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42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습니다. 와우, 보기가 이제 2개나 나와 있죠. 2개나 나와 있는데, 지금 보기 1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학자들입니다. 리그스, 가우스, 화이트, 사이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정 이론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학자들이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보기 2가 이제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장을 누가 했는지 요 보기 1과 보기 2를 좀 매칭을 시켜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2를 보고 보기 1에 누구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번.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행정이론과 정치이론이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정치행정이론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기 1에서 대표적인 정치행정이론론 학자로 지금 보이는 것은 가우스가 일단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니은이 일단은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다음 B 보시면 조직의 최고 관리층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한 7가지의 이야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문의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코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포스트 코브는 누가 주장한 거예요? 포스트 코브는 귤릭이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귤릭은 지금 보기 1에 없어. 귤릭이 좀 섭섭하겠죠? 하지만 행정을 전공한 친구들, 행정학 조금 나 배워봤다 하는 친구들, 너 행정학 배운 거에서 기억 뭐해? 라고 물어보면 다들 귤릭의 포스트 코브 얘기하거든. 그런 점에서 행정학의 아싸니까 그래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셨지만. 자, 다음 C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역시도 지금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네. 그지? 자, 근데 정치행정 이론론 학자 일단 가우스 썼잖아요. 없어.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네, 이거는 가우스와 더불어서 정치행정 이론론의 학자인 디목의 이야기입니다. 디목도 지금 보기 1에는 없죠.
B, C는 보기 안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D 봅니다. 원리주의의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원리만 주장하지 말고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실체적으로 좀 증명하자라고 강조했던 이 학자는 행태주의 접근법의 대표 학자인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먼은 리을에 있죠? 리을에 있으니까 A는 니은에 속하고 D는 리을에 속하는 그 두 개만 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답으로 나올 것 같은데, 보기 보시면 기억은 A, 니은은 B, 디귿은 C, 리을은 D.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 리을은 D라고 얘기한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매칭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이제 뜬금없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한 좀 의외로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1에 4개가 나와 있고 2에도 4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 4개가 전부 다 매칭이 될 수 있겠거니, 이렇게 만약에 그냥 감을 잡고서 문제를 대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큰 멘붕에 빠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들 주의해서 문제를 좀 차근차근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43번입니다.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이 규제를 하면 이러한 영향이 있을 거예요 라고 예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규제 영향 평가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 규제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영향이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내용이니까. 자, 1번은 일단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반발이 어느 정도가 있을 거고, 어떠한 반발이 어느 정도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결과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 좀 반발이 좀 심한 데들은 좀 달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근데 이런 규제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마냥 이익만 보는 건 아니야. 이런 거 우리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키자고 규제하는 건데 그 규제하는 것 때문에 요거는 손해보는 거다? 그건 감수해야 돼. 이런 것들도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서 다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다음 4번.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규제의 편익보다 비용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부담이 있을 거냐, 규제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편익의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건데, 그 편익을 얻자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이게 아니라 규제의 편익보다 규제의 비용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앞뒤를 조금 바꿔야지 내용이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3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1번.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아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하는 것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탈신공공관리론은 탈신공공관리론은 이제 포스트 NPM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그랬는데, 이 신공공관리론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신공공관리론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역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역기능을 교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제시가 된 것이 이제 재집권화와 재규제예요. 그러니까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했다. 포스트 NPM이. 그건 아니라는 거지. 포스트 NPM의 자세가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은 지금 거꾸로 이야기한 거죠. 다음 3번. 뉴 거버넌스론의 하나인 유연 조직 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 관리를 제시한다. 그렇죠. 유연 조직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들로 인식한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44번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면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정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들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지금 계속해서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좀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잊지 않고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봅니다. 자, 45번.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다음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우리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공공선택론과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공공선택론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해시태그,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었어요? 그죠?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경로 의존성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절 균형을 위해 가지고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제도 동형화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비스무리해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신 상태에서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보시죠. 1번부터 봅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서 이해함을 강조한다. 그렇죠.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게 특징이었어요? 이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사회 전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거는 뭐 안 돼. 이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개개인의 뭐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잖아. 그러니까 이 연구의 대상이 사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서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를 그 자체 전체로서 이해를 했다 그랬는데, 반대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에서 자, 제도를 개인 차원으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이 제도가 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1번은 지금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하는 것,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3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을 강조한다.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예, 경로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이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였어? 역사적 신제도주의다. 그러니까 지금 2번과 3번은 타이틀 자체가 좀 뒤바뀌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다 틀렸네. 그럼 4번이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4번 내용 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 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 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신제도주의에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관념,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또 그 각각의 특징, 또 특히 이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선택론이기 때문에 공공선택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 점들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반드시 조금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45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네 문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행정이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그러면 4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46번입니다.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행정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 표현 자체가 행정의 이념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이념 또는 행정의 가치, 각각의 내용들이 어떠한 게 있느냐, 뭐 본질적인 가치와 수단적인 가치가 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그 가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한 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본질적 가치이다. 그랬는데 이 한 목적성을 의미하는 목적에 부합하냐?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성은 아니죠.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효과성이나 효율성,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이제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적성을 의미하는 것은 이건 합리성이지 목적에 부합되느냐, 그냥 합리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성이 아닌 1번의 내용 경제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라고 쓰셔야지 맞는 이야기가 돼요. 1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게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이다. 자, 그러면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이대로 지켜. 어긋나면 안 돼. 그냥 이대로 지켜. 그냥 딱 정해놓은 것만 주고 그냥 요지부동하고 있는 거는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보고 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현상이 여기에 부합이 되는지 조금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봐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가급적 다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야 이거는 내가 좀 봐주고 싶어도 너무 정도를 벗어났어, 이건 아니야, 그렇게 조정하면서 가급적 이 합법의 범위 내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극적 의미는 선 딱 정해놓고 야 이 선 넘어가면 안 돼, 금 넘어가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의 내용은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가외성은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
그랬는데 이 가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적 가치인 건 맞는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아니라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인 가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능률성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은 높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맞는 이야기죠.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제약 속에서 얼마만큼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능률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능률성이라고 하는 건 떨어지더라도 효과성은 높을 수 있다. 효과성은 뭐를 의미해?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 달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번에서는 정답이 되는 게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7번의 내용 살펴봅니다. 역시 행정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정 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통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맞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행정의 통제, 행정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뭐 관료들이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 구성원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좀 눈치 보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없게 하도록 행정 통제가 필요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수단적 가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3번.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4번. 사회적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그랬는데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가 되었던 거는 기계적 능률성이죠. 기계적 능률성.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강조가 됐던 건 사회적 능률성이었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제 뭐 지금 social efficiency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efficiency 자체가 이제 능률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출제자가 효율성하고 능률성하고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효율성하고 능률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면 왜 이름이 다르겠어요?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능률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자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얼마만큼 최대의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능률성이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 이걸 이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달라. 이게 효율성과 능률성은 일단은 개념이 대동소이하다. 거의 뭐 다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능률성이라고 하는 자원의 제약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쓸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 앞으로 시험이 2달 남았어. 2달 동안 내 이 2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합격이라고 하는, 고득점이라고 하는 결과에 오를 것이냐. 이거는 능률성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투입을 했어. 그 투입 대비 산출의 내용, 이거는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 개념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문제를 보면 지금 이 사회적 효율성, 4번의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인간관계론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됐다라고 하는 이 4번의 내용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7번에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4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오스본과 게블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창조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Reinventing Government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기업가적 정부 운영에 대한 10가지 원리를 제시했어요. 그 10가지 원리가 무엇이다 1번부터 10번까지 쭉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 고르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지향적 정부. 자, 이거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제기한 내용이죠. 정부 재창조론에서 오스본과 게블러가 강조했던 기업가적 정부라고 하는 건 신공공 관리론 NPM이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봉사지향적 정부가 아니라 고객지향적 정부, 요거를 이제 추구한 게 이제 NPM의 속성인데, 지금 여기에는 시민에 대한 봉사지향적 정부라고 얘기한 것은 신공공 서비스론이니까 1번이 해당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2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3번 분권적 정부, 4번 촉진적 정부.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가적 정부 운영 원리 10가지의 원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공공 서비스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던 1번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이제 신공공 관리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에서 나와 있는 기업가적 정부의 10가지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다음에 이제 그 뉴 퍼블릭 서비스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또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7가지의 원리가 있죠. 7가지 원리. 그 기업가 정부의 10대 원리와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의 7대 원리, 요 각각의 원리적인 내용들은 문장의 내용들, 의미들,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익숙하게 좀 익혀두시는 게 필요해요. 막 달달달달 외우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 그냥 많이 좀 보고 좀 익숙해져서, 아, 이거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신공공 관리론에 있었던 내용이야. 이렇게 어렴풋이나마라도 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예요. 뭐 무조건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외운 거 이렇게 털털털 털어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시를 볼 때는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거 외울 필요가 있어. 그래야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많이 봤었던 익숙함,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걸 고르는 거야. 더 이상을 바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외우고, 2000 문제를 외웠어요, 3000 문제를 외웠어요, 막 이딴 소리 한다고. 헛고생이야, 헛고생. 그냥 암기 위주의 공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9번 문제 나와 있는데,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제 살펴볼게요. 49번입니다.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보시면 1번 민간 부문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그랬는데, 이 복지국가의 서비스는 국가의 적극적인 그런 내용들 좀 강조하죠. 예, 그래서 민간 부문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 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1번이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 같아요. 1번 내용은 맞는 것 같고, 다음 2번 서비스 배분 준거는 재정 효율화이다 그랬는데, 재정 효율화,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이다. 이거는 지금 복지국가라기보다는 기업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뭐 말이 좋아서 수요자 중심이지, 이건 거의 고객 중심이죠. 그러니까 2, 3, 4번의 내용은 기업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번 그러니까 민간 부문을 조정 관리해가지고 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태도, 요게 이제 해당이 된다. 따라서 49번에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방식이나 기업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들을 갖는가 하는 것들 요 보기의 내용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 이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전부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1장이 전부 다 끝이 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장 정책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미리 다운 받으셔가지고 문제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만 이렇게 좀 선별해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할 때에는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2문제 이상, 3문제, 4문제 푸는 그러한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자료 받아가지고 자료에서 그냥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받아 적는 이런 공부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애꿎은 시간만 허비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꿎은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조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3번째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합격을 부탁해.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하시면 하재누리 행정학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어요.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하재누리 행정학 검색하시면 하재누리 행정학의 오픈 채팅방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에서 밴드를 통해서도 질문해 주실 수 있고요. 밴드를 통해서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들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 학원의 경우에 일부 학원에서는 이제 학원 자체 홈페이지 내에 질문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매번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신속한 응답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하루는 안 넘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짧게는 10분 안에 답을 들으실 수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6시간 안에는 제가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대로 제가 내용 찾아서 질문에 답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질문이라고 하는 거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편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정책 이론의 내용들 가지고 만나볼게요. 그때까지 내용 정리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을 부탁해 3번째 시간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